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이제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지난 16일에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트럼프가 깜짝 등판을 했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좀 피하고 싶었던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좀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5개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네. 동상이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회담 직후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위급 회담에 참석을 하니까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난입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을로 바짝 엎드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좀 충격이었다라는 건데 앞서 보셨습니다만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이 무역 적자,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1,200억 달러다. 약 170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크게 3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술을 완화해라. 일본이 미국에서 1년에 14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파는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 거의 1, 2만 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해서 육류, 쌀, 콩과 같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라는 거고 그리고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자 일본은 이제 일부 요구는 수용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장벽을 바꾸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요청한 상태고요. 어쨌든 양국은 이달 말 2차 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인談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이내 뭔가 결과를 내놓겠다, 합의를 도출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 문제와 방위비는 분리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양자 협상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문제 우리나라예요. 네.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위비까지 패키지 딜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도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과 비슷한 우리 차례인 것 같은데 미국 요청으로 최상무 경제부총리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두 경제수장이 만나서 통상 문제를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또 베센트 장관은 관세 협상의 키맨으로 또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조금 더 협상의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베센트 장관만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2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 미국 측의 요청으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고 여기에다 안더큰 산자부 장관도 갑니다. 이렇게 되면 베센트 이 재무장관과 더불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부장관까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 측은 이제 이번 협상을 단순히 어떤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방위비 문제까지 이제 패키지로 푸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관세하고 방위비는 이제 별개 사안으로 보고 각각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어쨌든 미국이 원했던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에너지 유입 확대, 여기다가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아마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한미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비관세 장벽 문제도 있는 거다라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건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면 큰 이득이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타결에 나서게 되면 이게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협상하는 국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경우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지는 게 오히려
이제 매를 먼저 만든 것도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것은 경제성 문제로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장미 대선 이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이 두 개가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뭐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내에서도 사업성이 확실한 것이냐 뭐 의문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한국의 협상 카드가 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조선업 협력과 그리고 에너지 구매 여기다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의 뭐 에카 LNG 경우에는 최대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이었고 그동안 이제 중동산 비중이 높아서 미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12%니까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카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여기 경제성이 문제예요. 총 초기 자본만 한 64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알래스카 북단은 1년 내내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그걸 북단에 있는 가스를 1,300km 가스관을 통해서 남부로 끌어와서 그걸 동아시아 국가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일본과 대만이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접 참여보다는 거기서 난 가스를 좀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홍보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협력하는 대신에 이미 이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된 만큼 이걸 카드로 해서 우리가 또 상호 관세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미국이 굉장히 답한 게 국채예요. 혹시 한국에 대해서 미국 국채 매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저는 땡큐 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우리 실보다 득이 더 많을 수 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채 0.4%, 중국이 한 13%, 일본이 10%니까 현저하게 낮은 게 맞아. 그럼 이걸 받는 대신 뭐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상설 통화 수합하자. 한미 간. 지금 미국은 5개 통화국과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요. 무제한. 네.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와 그리고 일본의 엔화, 스위스의 프랑, 캐나다 달러 이 5개 통화국가 무제한 상설 통화 수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외환시장 안정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해요. 여기다 사실은 미국 국채는 지금 중국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쫓기는 입장이에요. 누군가는 이걸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서 우리가 갑이에요. 여기다 하나를 더 얹혀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이게 지금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가 넘고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달러를 풀 수 없게끔 분기마다 우리는 미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달러 얼마나 풀었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해달라. 왜냐? 어차피 국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로 사와야지 원화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은 이상 우리가 국채를 인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이 두 가지 카드를 꺼내면 아마 미국은 노할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미국 국채 우리나라가 사주는 것보다 이걸 풀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네. 이게 그 상대방이 받지 않을 카드를 노가 아니라 우리 상대방이 받지 않을 카드, 더 센 카드를 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는 줄어듭니다. 네,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히토류랑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압박 전선이 해운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팡 수수료 부과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미국의 지금 관세 전쟁이 처음에 이제 통화 전쟁, 그다음에 광물 전쟁, 이름의 조선 해운 전쟁으로 지금 비화 확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중국 해운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배를 이용하는 해운사한테도 지금 입항료 수수료 받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 항에 들어가자마자 돈 받겠다는 얘기예요. 톤당 석 달 후 10월 14일부터는 1톤당 50달러. 2028년부터는 3배 오릅니다. 14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중국 조선사만 입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못 파는 게 아니라 중국 조선을 이용하는 다른 교역 국가들도 중국 배 앞으로 사지 마. 중국 배는 못 들어와.
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난해 중국 선박 시장 점유율이 70%예요. 당연히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인도받을 건 충은 취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입항 수수료는 불이익 핸디캡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이긴 맞는데 중국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있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동맹국으로부터 배를 사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미국은 1920년대부터 해운법, 이른바 존스법을 통해서 미국인이 만들고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이것까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조선업이 쇠퇴를 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가 안 돼요. 제대로 된 배 한 척을 못 만든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이제 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패권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미 해군 군함 앞으로 한 30년 동안 360척 이상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누구한테 가느냐? 중국 배제하고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중소형 선박을 만들지 우리처럼 LNG나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최대 이제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식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뛰었어요. 조선주만 막 반등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미국 내 군함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배를 사주겠다. 대신에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해라.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를 데려와라. 우리도 지금 일감 밀려서 지금 조선을 사랑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조선은 미국의 필리 오션 조선소를 인수했고요. 여기다가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를 또 기술협정,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협력하기로 했어요. 왜냐? 이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 정비, 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미에는 가시가 늘 있다. 아마 미국도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 패권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걸 뭐 기술과 제조, 유지보수, 조선업 부활을 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도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뭐 관세도 90일 동안 유예가 갑자기 떨어졌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조선 해운 패권을 미국이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번에 뭐 중국의 부과한 입항 수수료 그런 것들은 철회되지 않고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계속 갈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이 천여 대 배를 만드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배 한 척 못 만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 조선소를 가보시면 모두 다 다시 세팅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해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미국의 자립적인 기술로는 중국과 맞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조선이 뛰어난 그리고 한국, 일본을 방패막이 삼아서 조선에 유일하게 지금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쓰겠다는 겁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보조금 이전에 주겠다는 거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관세 물리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다라는 논리지만 조선은만큼은 지금 해군 전 세계로 나가 있는 해군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투자하겠다. 대신에 다만 배를 사주는데 그 유지 보수를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이제 조선소에 와서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조선 유지보수 할 테니 거기다 투자하고 기술 이제 이전에 시켜달라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사구 팽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기술 이전하되 굉장히 고급 기술, 디자인 인력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운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제 관세 공세가 세계 실물 경제에도 그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장들은 주문이 끊겨서 재고가 넘쳐나고 또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대미 철강 수출액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누가 더 손해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손해예요. 지금까지 수백 년간 미국과 맞짱떠서 이긴 국가가 사실은 없다라는 게 팩트고요. 지난해 기준 중국이 대미 수출이 4,400억 달러예요. 630조 원을 중국이 미국에 팔았어요. 그러면 미국 물품은 중국에 얼마나 사줬느냐? 1,450달러.
200억 달러, 200조 정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중국이 물건을 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중국이 더 손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여파로 인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 중 간 초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수출업체들 줄줄이 지금 강제 휴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재고품 처리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 물량을 마땅히 받아줄 만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많은 물량을. 그러다 보니 지금 저장성, 장수성, 광둥성과 같은 주요 수출 지역의 경우에는 5월 초 노동절을 기점으로 해서 장기 휴가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업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직원들이 이제 헐값에 물건 처리하고자 하지만 이제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중국산 저가품이 어디에 오느냐? 인근 국가로 와요. 알태쉬, 알리테무 시리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3월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3월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됐는데 대미 철강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서 18.9%,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 충돌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공장 가동률 줄어들겠죠. 고용 줄어들겠죠. 여기에다가 수출 전선 전반에 이제 치명적이어서 이게 지금 3월 막 시작됐는데 이런 피해가 2분기부터는 더 이제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내부에서는 뭐 중국과 관계도 계속 뭐 있지만 내부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뭐 대학가 시위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산업계는 물론이고 뭐 일부 지지층 안에서도 좀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되고 하면은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 신경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국을 때렸는데 애플과 엔비디아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또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사실 가장 민감한 게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한 4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1기 때보다도 더 급속한 속도로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소위 부자들도 자산을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 안전한 스위스 쪽으로 자산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이폰 안 쓰자, 스타벅스 마시지 말자라는 캠페인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하버드대 아이빌리그의 이 최고에 있는 학부에서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거부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트럼프의 강경 노선에 대한 대내외적인 어떤 반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11월 중간선거거든요.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시켜야 되는데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부 반발을 이유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좀 유연하게 바뀔 것인가. 물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중 패권 전쟁에서는 어차피 지금 외나리다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건 치킨 게임이거든요. 누구도 먼저 양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또다시 부딪혔는데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일명 트럼프 흔들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조금 더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 2라운드예요. 누가 뽑아줬을까요? 트럼프가 1기 때 뽑았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연임하면서 8년, 내년 5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도 참 꼿꼿해요. 계속해서 예상보다 높은 상호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고 성장률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거부한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임하겠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지 않으면 해임하겠다.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파월의 해임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1912년, 그러니까 한 112년 연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워싱턴 월가 정가 트럼프가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들이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물론 뭐 법적으로 연준의장의 임기는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월가에서는 해임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해임했을 경우 나타나는 반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과거 일기 때도 해임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수차례 비난을 했지만 결국 해임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 띄어가면서 파웰 사임을 좀 압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파웰은 절대 나는 임기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네, 임기가 이제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대미 무역 수지 얘기가 잠깐 나와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역대 최고 수준이었잖아요, 작년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출도 약간 줄고 근데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이런 규모가 유지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가 붙기 시작한 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예요. 그런데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는 약 133억 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2%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철강판의 경우는 26% 급감했고요. 자동차도 11% 이상 수출이 줄었어요. 여기다 대중국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6% 이상 줄면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중이 갈등하다 보니 미국 수출도 줄고 중국 수출도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1분기는 지금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금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품목별 관세가 차례대로 예고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자동차도 현대차가 미리 관세 부과 전 미국으로 석 달치의 재고를 쌓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가 시작이 되니 두 자릿수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 본격적인 관세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마 우리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이제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끝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적표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일단 IMF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IMF의 이제 크리스티나 케루기오바 이제 IMF 총재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리세션은 아니지만 성장률 둔화가 확실하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소국과 신흥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는 사실 미국 경제 호황을 이루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어요. 네. 3.3%. 근데 지금 아마 22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전망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 얼마나 낮출지, 그리고 G2 무역 이제 관세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얼마나 낮출지, 그리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얼마나 낮출지인데 기존에 1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성장률을 2.2에서 2.7%까지 올렸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제로 성장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중국 또한 4.6%로 내다봤는데 이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도 지금 IMF가 성장률 전망이 가장 높습니다. 2.3%예요. 근데 아마 우리도 1%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초 2월만 하더라도 플러스 0.2 정도 예상했는데 아마 마이너스 0.1% 살짝 이제 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출도 부진하게 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에 하나 1분기 내수 부진 예상보다 좀 커진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기 어떤 반전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면 한은의 이제 연간 성장률 목표치가 1.5예요. 이거 아마 5월 가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아마 한국은행의 이제 1분기 GDP 잠정치 속보치는 24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는 24일 한은에서 발표될 1분기 실질 GDP에도 주의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한 주간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